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냐고 대남 위협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를 겨냥한 신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연일 군사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양 무장장비 전시회 연설에서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냐라면서 위협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 좀 직접적으로 한국 영토라고 언급한 배경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좀 뜬금없죠. 예. 그냥 누가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긴장 완화 쪽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화 재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긴장을 고조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를 물고 들어간다? 그 얘기는 이제 거꾸로 보면 우리는 대화를 재개하려고 그러고 남북 특수관계를 다시 이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자기들 입장은 명확하다. 본인들이 선언한 적대적 이웃과 같은 민족 아니다. 통일도 하지 않겠다. 이걸 강조하는 차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주한미군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협력 이제 USF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도 했고,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주한미군의 흐름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규모보다는 전략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제 직접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고, 보면은 이번 이제 UFS 훈련에 F-35 G1미군 전진 배치도 됐고, 또 군산에 MQ-9 이제 다목적 무인 정찰기를 중심으로 하는 정찰기 대대가 편성이 됐어요. 이건 작전 반경이 1000km가 넘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미의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찾은 무장 장비 전시회는 우리의 방위 산업 박람회와 살짝 유사하기도 한데요. 화성 11마라고 적힌 미사일도 등장을 했고요. 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화성 19형과 북극성 6으로 보이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도 공개가 됐습니다. 곧 있으면 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앞두고 이런 전략 무기력 공개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 김정은 위원장 행보를 보면 군 분야에 집중이 돼 있죠. 중국 전승절 전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ICBM 관련 엔진이라든지 탄소 복합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보여준 것도 보면은 이제 그동안 본인들이 개발한 무기를 총망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창건 80주년, 그러니까 노동당이 지배하는 80주년은 아주 의미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70주년은 김정은 집권 초기였거든요. 그때는 자기 책임이 아니죠. 집권 초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집권 14년 차니까 본인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경제에는 수치는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지만 그건 이제 국가 투자, 뭐 건설 토목, 뭐 살림집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장마당의 실제 체감 경기는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80주년 정주년, 소위 말하는 80주년 기념을 위해서 자신 있는 분야가 국방력 분야거든요. 그 분야를 내세우는 측면이 최근에 있다. 네. 뭐 추석인데도 명절 분위기 거의 안 나요. 군사행보만 하거든요. 내세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던 화성 11형 마, 그건 한반도용이거든요. 한반도용 타격 능력이 있는. 그다음에 화성 18형, 19형은 대미용이거든요. 또 북극성 6으로 보여지는 이제 아직 공식 명칭은 제식 명칭은 안 나왔지만 네. 그게 다 대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대미 핵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연호도 찾아갔었고 또 서해 북방 한계선 근처의 전자해도, 그러니까 해상 관련한 지도도 이 사진에 좀 포착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의도입니까? 그러니까 좀 블랙 코미디에 가까워요. 너무 예. 많은 걸 보여줘요. 그냥 원래 저런 것들은 기밀 사항이거든요. 실제로 최연함의 능력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베일에 가져 있어야 되는데 예. 다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 뭐 NLL 보여주고, 과거에도 보면은 뭐 우리 중요 시설들 다 보여준다든지. 이 사진 찍힌 것도 다 의도가 있는 의도가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타격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저게 최연함인데 과거에 이제 최연함 4월에 진수했거든요. 예. 그 당시 사진을 보면은 내부가 일반 이 군함 군용 기준이 아니에요. 보면은 상선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북한이 5,000톤급 구축함을 설계, 제조,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는 미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저 보여주는 사진의 상당 많은 부분들은 예. 군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띄워놓은 사진들도 저렇게 사진이 안 뜨거든요. 실제 군함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본인들이 해상 타격 능력, 지금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아무리 저래도 한국군에 비해 상당히 열세이고 특히 해군력은 절대 열세거든요. 네. 저거 하나 만들었다고 그래서 강건함 두 번째 만들었다고 실제 지금 제대로 운용하는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다 지금 떠 있거든요. 항구의 네. 주변에. 자력으로 운항하는 모습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짓는 게는 잘 안 묻는다고 저렇게 과장하는 건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저 5,000톤급 구축함이 실질적인 원양 작전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건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국방력을 많이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이제 곧 있으면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창건 기념일 축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듯한데요. 다가오는 10월 10일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20형을 또 열병식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당 창건 행사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80주년은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이제 최대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최근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를 자꾸 지우고 있거든요. 예. 지금 최연함 안에도 최연은 그냥 항일 빨치산 중에 하나인데 안에 동상부터 시작해 사진까지 잔뜩 걸어놨거든요. 왜 그러는지 이유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이 아니고 북한을 핵을 가진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그건 나다. 그러니까 선대를 주면서 자기 시대를 좀 강조하려는 그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 4.15 태양절도 안 쓰거든요. 4.15라고 그러지. 그렇게 보면 역대 최대 규모. 지난번 9.3 중국 전승절이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 중국 병력인데 지금 사전 포착된 인원을 보면 그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고 본인이 이미 이제 비밀 병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번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그게 안 나왔거든요. 다 기존에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보여준 것들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이제 베트남 서기장도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연초부터 이제 각국에 북한의 우호적인 각국에 초청장을 보낸 걸로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는 고위급이 가기로 했어요. 아마 중국도 시진핑 주석은 어렵겠지만 고위층을 보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 14년 차 80주년 정주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평양 5.1 경기장 문재인 대통령도 15만 명 앞에서 연설했거든요. 그쪽에서도 대규모 집체 공연 준비도 지금 하는 동향에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성대한 80주년 열병식 기념식이 될 거다. 현재로선 예. 그런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선대들의 기록도 지워가면서 예전의 북한이 아니다. 본인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예. 김정은 조선인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아니고 예. 선대가 아니라 핵을 가진 강력한 조선이고 북한이고 자기 시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의 일환인지 국제행사에서도 좀 이례적으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7년 만에 유엔 총회 고위급 인사를 파견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에는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핵 포기 못하겠다 이런 거죠. 기본 입장이죠. 예. 그 마지막으로 고위급이 갔던 게 2018년 그 리영호 외상이었고 그 이전에 이제 리수영 외상이었거든요. 근데 2019년부터는 왜 안 갔느냐면 2019년 6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잖아요. 안 가다가 이제 다시 이번부터 부상, 김성경 부상이 갔는데 비핵화는 없다. 핵은 그러나 우린 계속 그 자유력으로 보유하겠다. 이건데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는 만나겠다는 의사를 김정은 본인으로 김성경도 그랬거든요. 자기들을 존중하고 우호하는 국가들하고는 협력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비핵화는 안 하겠지만 예. 비핵화의 명분이 아닌 미국과의 북미 협력, 북미 협상을 하겠다. 이게 기본 입장이죠. 네. 이 대통령이 최근 중단 축소, 폐기의 비핵화 3단계 해법, 또 한반도 평화 계획인 엔드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바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첫날에는 북한을 향해 이제 이산 가족과 관련한 최소한의 소통, 생사 확인이나 편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런 북한의 행보를 봤을 때 우리 정부의 제안에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거의 없다라고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다. 남으니까. 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우리하고는 완전한 단절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통일 대상도 아니고 같은 민족도 아닌
외국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적대적 이국가론, 철미 주적으로 우리를 규정했거든요. 아마 적대적은 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외국과의 관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지내지만 완전한 다른 나라는 아니다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거든요. 네. 지금 뭐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지만 뭐 자주판이 동맹판이 그렇지 않아요. 입장은 똑같습니다. 나라와 실질적인 두 국가로 지내도 어쨌든 나라와 나라 사이는 아닌 거고 언젠간 통일한다. 그러나 통일할 때까지는 나라처럼 지낸다. 이게 우리 입장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나라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 외교 관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대남 담화를 7월 28일 날 낼 때도 통전부나 이미 없어진 조평통 이게 아니고 외무성에서 회의하고 나왔다고 본인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완전히 인정하기 전까지는 사실상의 국가가 아니라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로 나오기 전까지는 답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만약에 수용하지 않는다면 아마 호응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예.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오는 31일에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며칠이나 잡고 올까 이 일정에도 관심이 좀 쏠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방한 일정을 좀 짧게 잡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면 시진핑 주석 일정도 영향이 있고 북한이랑 미국이 만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해도 마지막에 틀 수 있거든요. 또 리얼리티쇼, 극적인 효과를 항상 노리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예상보다는 일정은 좀 줄어들 것 같다. 네. 예.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도 초기에 에이펙 계획이 이 북미 접촉 가능성이 이제 희박하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상황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극적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능성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예. 배제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지금 노벨 평화상이 이제 10일 날 결정이 되고 지금 처음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 받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흐름은 이제 받지 못하는 쪽으로 그런 예. 또 이제 추측 나오거든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러우 전쟁은 이제 휴전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예. 중동도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 문제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하면 노벨 평화상 받든 안 받든 본인이 주요한 세 가지 이슈를 다 해결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을 만나려고 할 거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난다고 얘기했거든요. 10월 20일, 9월 21일 최고인민회 시정연설에서 트럼프와 좋은 추억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펙, 경주 에이펙에서 트럼프,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죠. 오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2019년 6월처럼 그때는 뭐 도쿄에서 트윗으로 만나려고 바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계기로 만날 네. 가능성, 경주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은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한일 관계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강조하면서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시켰는데요. 강경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신임 총재가 오는 15일에 새 총리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온 만큼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의문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화장실 갈 때랑 갔다 온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총리 되기 전에는 지지 세력을 결집해야 되니까 거기다 지금 참정당 이런 것처럼 일본 사회가 보수 우경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경한 입장으로 표를 좀 얻으려고는 강경 입장을 얘기했는데 근데 총리가 되고 나면 상황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이재명 정부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먼저 갔거든요. 그다음 예. 미국 갔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굳이 우리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지금 부담인 상황에서 한국과의 전선을 확대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일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서로 유리하지 지금 갑자기 지금 충돌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이 불안정한 세계에. 그러니까 보수 강경 또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아베 키즈거든요. 예. 그 노선을 답습하겠지만 그런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하고 충돌해야 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일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돌발 변수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7광구 공동 개발 협약이 이미 끝나가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과거사나 독도라든지 아니면 한일 관계의 우발적인 변수 이런 게 나타나면 또 어떻게 경색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지금 다카이치가 먼저 한일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킬 이유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이재명 정부도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를 비롯한 국제 정세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